제 인생에서 이렇게 수치스럽고 허탈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서울 가정법원 제3호 법정.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 가득한 싸늘한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쏠렸지만 저는 그 어떤 시선보다도 맞은편에서 앉아있는 전처 이정현의 얼굴이 가장 거슬렸어요. 그녀는 마치 화려한 무도회에 온 것처럼 치장하고 있었어요. 몸에 딱 맞는 명품 원피스, 손목 위에서 반짝이는 고급 시계,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메이크업까지. 이런 날에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는 듯 등받이에 살짝 기대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전 알아요. 저 여자의 실체를요. 겉으로는 기품 있는 여성인 척하지만 돈과 사치에 중독된 여자라는 걸요. 오늘이 이혼 소송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어요. 8개월 동안이나 끌어온 지긋지긋한 싸움. 이제는 끝을 내야 할 시간이었어요.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펼쳤어요. 판사님, 피고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입니다. 카드 내역을 보시면 매달 수백만 원씩 사치품을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선 과소비 수준입니다. 원고 측이 말하는 사치라는 게 단순한 생활비일 수도 있습니다. 피고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원고가 경제적으로 무능해 피고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생활을 유지하려고 명품을 샀단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럴 만도 했어요. 저는 매달 허리띠를 졸라매며 한 푼이라도 더 아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요? 초반엔 그냥 조금 비싼 옷을 사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서 카드 명세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명품 가방, 해외 직구, 호텔 스파,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해외여행 티켓까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정현은 명품 쇼핑백을 거실 한가득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징징댔어요. 그런데도 지금 와서 생활비였다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원고 측, 감정을 자제해 주십시오. 판사의 냉정한 목소리에 저는 이를 악물며 앉았어요. 그때였어요. 법정 한가운데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우리 아들 준호세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준호야, 작은 손에 꼭 쥐고 있던 건 낡은 일기장 한 권이었어요. 준호야, 내가 들고 있는 일기장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니? 법정 안이 순간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 조그마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같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지켜줄 거야. 아들은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엔 망설임과 불안,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판사가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어요.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불안과 당혹감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 고개를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직감이 말해줬어요. 저 안에 무언가 엄청난 게 들어있다. 판사가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어요. 처음엔 별거 없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축구를 했다. 재밌었다. 아빠랑 라면을 먹었다. 맛있었다. 엄마랑 백화점에 갔다. 엄마가 새 가방을 샀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몇 장을 넘기자 글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했어요. 오늘 엄마가 검은 봉투를 전해주라고 했다. 봉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엄마는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했다. 아저씨가 봉투를 받고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엄마가 내게 용돈을 줬다. 잘했어, 준호야. 하지만 난 기분이 좋지 않았다. 법정 안의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어요. 판사는 일기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이 봉투를 몇 번이나 전달했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작은 손이 무릎 위에서 움츠러들었어요. 준호야, 괜찮아. 아빠가 다 지켜줄 거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준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마른 입술을 몇 번이고 때려다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판사의 얼굴도 단번에 굳어졌어요. 그때 정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저건 아이가 그냥 상상해서 쓴 거예요. 어린애가 뭘 제대로 알겠어요. 정현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더 수상했어요. 상상으로 보기엔 너무 구체적인데요. 판사가 다시 일기장을 넘겼어요. 오늘도 엄마가 봉투를 주면서 빨리 다녀오라고 했다. 내가 무섭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심부름이라고 했다. 나는 왜 나쁜 기분이 드는 걸까? 아저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웃고 있었지만 나는 울고 싶었다. 엄마는 우리 준호는 똑똑해서 엄마를 잘 도와줘라고 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상상이라고. 정연아, 내가 정말 우리 애한테 이딴 걸 시켰어. 정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이 일기장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실제 범죄에 연루된 증거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판사의 단호한 말에 정현은 흠칫 놀라더니 급히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변호사조차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이제야 정현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 경찰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걸요. 정현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손을 꼭 쥐고는 자리에서 움찔거렸어요. 그때 문득 준호가 조그맣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혼을 결심하기 전부터 저는 정현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결혼 초반만 해도 정현은 평범한 여자였어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어요. 과소비 성향이 조금 있긴 했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어요. 정현은 이유도 없이 늦은 밤에 집을 나서는 일이 잦았어요. 아니, 밤마다 어디를 그렇게 나가는 거야? 친구 만나러 가. 답답해서 바람 좀 쐬려고. 이 시간에? 회사 사람들하고 한잔하는 거라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는데? 그러고는 새벽 2, 3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들어올 때마다 꼭 쇼핑백을 들고 왔다는 점이에요. 명품 가방, 구두, 값비싼 화장품. 아니, 술 마시러 나간 거 맞아? 쇼핑 갔다 온 거 아니야? 아, 좀 사람 만나고 오는 길에 잠깐 들른 건데 왜 이렇게 잔소리야?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쇼핑백 속 물건들이 다 어디서 나온 돈으로 산 건지 참으로 의문스러워요. 여보, 폰 좀 빌려 쓸게. 내 거 배터리 나갔어. 안 돼. 뭐가 안 돼? 그냥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데. 아, 귀찮게 하지 마. 그냥 충전해서 써. 이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현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통화 목록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화 기록 다 지웠네. 뭘 그런 걸 신경 써? 통화 기록 좀 지울 수도 있지. 보통 이렇게 싹 다 지우진 않잖아. 당신은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이야?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때부터였어요. 이 여자가 뭔가 숨기는 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요. 정현은 평소 카드 사용을 즐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어떤 날은 현금을 한꺼번에 300만 원씩 인출해 갔어요. 아니, 어디에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 어머, 당신 진짜 답답하다. 생활비 쓰다 보면 현금 필요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화를 내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생활비로 쓰였다고 보기엔 집안 살림은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냉장고는 텅 비어 있는 날이 많았어요. 생활비 썼다면서 집에 먹을 게 왜 이래? 아, 몰라. 내가 바빠 죽겠는데. 장볼 시간이 어디 있어? 바쁘다고? 정현은 직장도 다니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시간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밥 한 끼 제대로 해놓은 적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 여자는 어디에서 뭘 하면서 돈을 쓰고 다닌 걸까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이제야 그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수상한 행동들이 준호의 일기 속 내용과 섬뜩하게 연결되었어요. 그녀가 내 아들을 이용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어요. 법정이 끝난 후
저는 깊은 혼란 속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형사 최도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는 변호사와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민수 씨,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시죠?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일기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이 일기장에 적힌 내용, 사실이라면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섭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무슨 뜻이죠? 아이가 적은 내용을 보면 피고가 아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검은 봉투라는 단어가 신경 쓰이네요. 혹시 정현 씨가 최근 현금을 많이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정현의 모든 수상한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는 걸. 정현이 단순한 사치 중독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제 옆에서 준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혹시 엄마가 너한테 뭘 시키면서 이상한 말 한 적 있어? 준호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정현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을 팔아넘기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작은 손은 바지 끝을 꼭 쥐고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온몸으로 불안과 초조함을 내뿜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현이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던 걸까? 그리고 준호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걸까? 법정에서 펼쳐진 일기장 속 글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준호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었는데도 저는 그제야 아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게 가장 미안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눈치챘다면 제 아들이 저런 일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잖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제 옷소매를 살짝 당겼어요. 눈을 마주치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내가 엄마를 배신한 걸까? 배신? 아이는 엄마가 한 일이 옳고 그른지 따질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를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가슴이 저릿했어요. 준호야, 넌 배신한 게 아니야. 진실을 말한 거야.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게 옳은 거야. 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그러나 준호는 여전히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빠, 엄마가 전에 나한테 이상한 심부름을 시킨 적 있어. 심부름. 준호는 한동안 망설였어요. 그러다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어렵게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검은색 가방을 내게 주면서 어떤 아저씨한테 가져다 주라고 했어. 가방. 어떤 아저씨한테. 잘 모르겠어. 그냥 엄마가 알려준 곳에 갔고 거기 있던 아저씨가 가방을 받았어. 그리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했어라고 했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이가 한 말은 단순한 심부름처럼 들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했어요.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정현뿐이라면 그건 절대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을 거예요. 준호야, 그 아저씨 얼굴은 기억나니? 어디서 만났어? 골목길이었어. 차가 한 대 서 있었고 엄마가 알려준 대로 가서 가방을 건넸어. 아저씨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 다른 말은 안 했고? 준호는 다시 기억을 더듬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이쯤 되니 숨이 턱 막혔어요. 정현은 준호에게 단순한 장난을 시킨 게 아니었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저는 침을 삼키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호야, 걱정하지 마. 이제 아빠가 다 알아볼 거야. 그리고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절대 널 탓하지 마.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엔 아직도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제 엄마와 아빠의 싸움이 아니라 범죄와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어요. 준호의 입에서 나온 검은 가방과 선글라스를 쓴 아저씨.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심장을 조여왔어요. 이제야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 이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사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로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박민수 씨, 마침 오셨군요. 저희도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제 아들이 우리 준호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정연이 준호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제발 알아봐 주세요. 전 처가 우리 아이를 이용해서 뭘 한 건지 전 꼭 알아야겠습니다. 최도윤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펼쳤어요. 현재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준호 군이 말한 아저씨가 누구인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넘기더니 중요한 부분을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박민수 씨, 전 처분께서 최근 몇 개월 동안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추적해보니 이 돈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과 연결된 인물에게 흘러간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도박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단어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도박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직이 마약 거래와도 연관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정연 씨가 이 조직의 주요 인물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럼 정연이 마약 조직하고도 연결됐다는 겁니까? 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그 과정에서 준호 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준호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도윤은 차분하게 태블릿을 켜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 대의 검은색 차량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그림자가 그 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준호였어요.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저 사람이 누구죠? 아직 신원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조직에서 활동하는 중간급 배달책으로 추정됩니다. 영상 속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차에서 내려 준호에게서 가방을 받아가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리고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어요.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최도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조직의 특성상 마약이나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도윤은 다시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정연 씨가 만났던 남자들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녀는 특정 번호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번호의 주인이 마약 조직과 연관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밤중에 몰래 나갔던 정연, 늘 지워져 있던 통화 기록, 갑자기 늘어난 현금 사용량, 준호에게 했던 수상한 심부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우리 준호가 마약 배달책으로 이용당하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돼요?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가슴이 막힌 듯 답답했어요. 정연이 우리 애를 이렇게까지 끌어들였단 말입니까?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 상당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형사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사치를 부리고 싶어도 어떻게 제 아들을 이런 일에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어요. 형사님, 제발 이 일 제대로 밝혀주세요. 그리고 준호는 제 아들은 절대로 더 이상 이런 일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최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준호 군은 우리가 철저히 보호할 겁니다. 그리고 박민수 씨, 이제부터 중요한 건 아버님도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내 아이가 마약 배달책으로 이용당했다는데 어떻게 침착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현도 곧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찰은
단순한 마약 조직 연루를 넘어 정연이 더 깊은 사건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형사 최도윤이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박민수 씨, 예상보다 일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또 무슨 일입니까? 최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내밀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실종된 기업가 이준혁 씨를 기억하십니까? 이준혁이라면 잠깐 뉴스에서 본 적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 아니었습니까? 몇 달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최도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준혁 씨는 국내 굴지 대기업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었고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던 내부 고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종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이정현 씨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믿기 어려웠어요. 정연이 실종된 사람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다고? 그녀가 단순히 범죄 조직과 엮인 게 아니라 실종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제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연이 그 사람 실종에 개입했다는 겁니까?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습니다. 이준혁 씨는 기업 자금이 불법 도박과 마약 거래로 빠져나가는 걸 알고 폭로하려 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그런데 정연 씨가 그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라면 그녀가 단순히 이용당한 게 아니라 사건에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최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더니 이번엔 태블릿을 켜더니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거기엔 준호가 그린 그림이 떠 있었어요. 그림 속에는 철창 같은 무늬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어딘가에 갇혀있는 사람의 모습. 박민수 씨, 이 그림을 보십시오. 준호 군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건 감금된 사람인가요? 우리는 이 그림 속 인물이 실종된 이준혁 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준호가 감금된 사람을 직접 봤다는 말입니까? 최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는 직접적인 증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 그림이 그저 상상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납치와 감금까지 얽혀 있다고요? 이건 단순한 마약 조직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없앨 수도 있는 훨씬 더 위험한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정연이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돈에 눈이 멀어 이용당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알고 가담한 걸까? 이제는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은 준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작은 손이 얼마나 차갑고 떨리는지를요. 그런데 정연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건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박민수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정현 씨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도망쳤단 말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그녀가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해외요. 지금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걸 알고도 도망친다고요? 최도윤은 무전기를 들으며 급히 출동 준비를 했어요. 그 순간 경찰 무전기에서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정현, 인천공항 근처에서 목격됨. 현재 출국 가능성 높음. 긴급 출동 요청. 최도윤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민수 씨, 저희는 지금 공항으로 출동해야 합니다. 정현 씨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발요, 형사님. 전처가 어디까지 저지른 건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최도윤은 제 눈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경찰차에 올라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집에 남겨두려 했지만 아이는 단호했어요. 아빠, 나도 가면 안 돼? 준호야, 너까지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엄마를 보고 싶어. 그리고 엄마가 진짜 나쁜 사람이 맞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결국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절대 내 손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준호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천공항.
경찰차가 공항 입구에 멈추자 여러 명의 형사들이 이미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공항 내부에서 형사 한 명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이정현, 국제선 탑승구 근처에서 확인됨. 위장 여권 사용 가능성 있음. 신속히 체포 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연이 정말 도망치려고 하는 걸까? 최도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박민수 씨,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들은 일제히 공항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심호흡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여운처럼 귀에 맴돌았고 긴장된 공기가 공항 내부를 짓누르는 듯 했어요. 최도윤은 계속해서 무전기를 붙잡고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이정현, 국제선 탑승구 3번 근처에서 확인됨. 위장 여권 사용 가능성 있음. 현재 동행자가 있음. 신속한 체포 필요. 동행자요. 설마. 조직원 백상우입니다. 조직의 중간 관리자급 인물로 해외 마약 밀거래를 담당했던 자입니다. 정현 씨와 함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현이 경찰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백상우와 함께 도망치려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쉽게 체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였어요. 경찰들은 공항 내부로 흩어졌어요. 형사들은 관광객들 사이를 오가며 주변을 수색했고 순찰팀은 출국장과 연결된 주요 통로들을 빠르게 봉쇄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현과 백상우의 모습이 포착됐어요. 둘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침착한 걸음으로 출국 심사대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현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백상우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자 백상우가 눈치를 챘어요. 그는 주위를 한 차례 둘러보더니 정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이상한데? 빨리 움직여야겠어. 정현은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손을 따라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속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이 일제히 뛰었어요. 멈춰. 경찰이다. 공항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관광객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흩어졌고 몇몇 사람들은 허겁지겁 몸을 피했어요. 정현은 하이힐을 신은 채 아슬아슬한 걸음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었고 백상우는 그녀를 앞질러 달리며 뒤를 자꾸 돌아봤어요. 저도 정신없이 그들을 쫓았어요. 정연, 멈춰. 더 이상 도망치지 마. 그 말에 정현이 뒤를 돌아봤어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백상우가 거칠게 그녀를 잡아 끌며 소리쳤어요. 멍청하게 서 있지 마. 어서 가자니까. 정현은 저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결국 백상우를 따라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려던 순간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그때 백상우가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형사들이 그걸 보는 순간 일제히 소리쳤어요. 총이다. 내려놔. 그러나 백상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는 총을 빼들며 주변을 위협했어요. 비켜. 다 비키라고. 관광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어요. 정현은 옆에서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 역시 이런 상황까지 갈 줄은 몰랐던 거겠죠? 그 순간 경찰 한 명이 백상우의 팔을 향해 전기 충격기를 발사했어요. 백상우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경찰들이 재빠르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어요. 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정현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경찰들이 곧바로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다 말할게 하지만 제발 내 아이는 건드리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었어요. 정현은 체포된 후 경찰서로 바로 이송됐어요. 조사실에서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그러다 결국 모든 걸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난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준 거액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돈 문제였다고 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했고, 남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싶었고, 남들처럼 값비싼 백을 들고 다니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그 돈을 갚기 위해선 더 위험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처음엔 그저 돈을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큰일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일이 커지더니
나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됐어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만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준혁 씨, 그 사람이 감금돼 있는 걸 알았어요. 내가 본 적 있어요.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넌 모든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그래,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정현은 단순한 협박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국 스스로도 이 조직에 깊숙이 가담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들 준호까지 이용했던 거예요. 그녀가 흐느끼며 덧붙였어요. 난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 하지만 그놈들은 날 놓아주지 않았어.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면죄부가 될 순 없었어요. 그녀가 어디까지 자의로했고 어디까지 강요당한 건지 따지는 건 이제 의미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뿐이었어요. 정현의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준호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어요.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었고 바람마저 싸늘했어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오늘로 모든 게 끝이 날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법원 앞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아들을 범죄에 이용한 비정한 어머니, 법에 심판받는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번쩍였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던졌어요. 박민수 씨,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친엄마가 유죄를 받을 걸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준호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피고석에 앉아있는 정현이 보였어요.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명품 옷을 걸치고 당당한 표정을 짓던 그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수척해진 얼굴, 초췌한 몰골, 그리고 깊은 그늘이 진 눈빛이 남아 있었어요. 손끝은 자꾸 떨렸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매만지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정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현의 죄를 하나하나 나열했어요. 이정현 피고는 불법 약물 밀매에 가담하였으며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왔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수행하도록 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는 처음부터 범죄 조직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돈 문제로 시작된 일이었으며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협조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판사의 얼굴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냉정하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정현 피고는 불법 약물 밀매 및 아동을 범죄에 이용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정현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긴장이 풀린 듯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두 손을 꼭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난 후 준호와 함께 법정을 나섰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날 정말 사랑했을까? 아이가 그걸 고민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맞아.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닐 거야. 단지 사랑하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된 거였지. 준호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은 모든 걸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 아이도 깨닫게 될 거예요. 엄마가 했던 행동과 엄마가 느꼈던 감정이 다 같지는 않았다는 거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준호와 함께 서울을 떠났어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있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적한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우리 둘만의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준호는 새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해했지만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운동장에서도 뛰어놀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학교 어땠어? 조금 어색했는데 괜찮았어. 애들이 친절했어. 그 말에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꿈꿨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번화가의 유명한 카페는 아니었어요. 그저 동네 사람들이 조용히 들러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다시 시작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난 다시 일기를 쓸 거야. 일기. 이번엔 나쁜 기억이 아니라 행복한 기억을 남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이제야 준호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준호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글쓰기를 좋아하게 됐고 일기장도 날마다 채워나갔어요. 그 아이가 손에 든 건 이제 더 이상 비밀을 감춘 일기장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담아가는 일기장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아이를 보며 다짐했어요. 우리는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준호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